미국 전역을 넘어 세계 학계가 지금 기이한 현상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심장부,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4,000km 악사의 초원. 한복판에서 믿을 수 없는 국가적 변혁이 총성 한 발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간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권 아래 놓여있던 이 광활한 초원에서 갑자기 한 청년 세대가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등지고 낯선 동양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향해 모든 것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변화의 중심에는 한 평범해 보였던 15세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양떼를 몰면서도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않았는데 그녀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초원의 미래를 바꿀 하나의 거대한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초원 마을의 지도자는 전 재산을 팔아 42년간 함께했던 가족과도 같은 소중한 생명을 낯선 땅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키려 했던 전통 유목 문화의 상징인 낙타 혹은 말을 낯선 상인에게 넘기며 흘린 눈물은 단순한 이별의 눈물이 아니라 한 국가의 정체성이 자발적으로 해체되고 재편되는 역사의 서막이었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이들은 총과 폭력이 아닌 오직 한국의 문화와 기술력만을 선택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100만 명의 인구가 한 국가를 등지고 자발적으로 대한민국 시민권을 희망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 이 사건 뒤에는 세계 경제의 판도를 뒤흔들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시작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감동야화가 매일 이처럼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그날의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시간을 과거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카자흐스탄의 수도 알마티 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에단 벤스라고 합니다. 미국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비교 문명사를 가르치는 교수죠. 지난 25년간 유라시아 유목 민족의 문화적 변동을 연구해 왔습니다. 2024년 9월, 저는 미국 국립과학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주제는 유목 문화에 침투하는 21세기 신흥 문명의 영향 양상이었습니다. 저는 이들이 서구화나 러시아화가 아닌 다른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는 지점을 포착하고 싶었습니다. 연구 장소로 카자흐스탄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1991년 소련 해체 이후에도 러시아의 강력한 문화적 영향 아래 있었으며 최근에는 중국의 1대1로 정책으로 양쪽의 압력을 받는 복잡한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젊은 세대가 어떤 문명을 자신의 미래로 선택할지 관찰하고 싶었습니다. 9월 15일 워싱턴 DC에서 출발한 저는 장시간 비행 끝에 경유지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환승 대기 시간 5시간 동안 저는 처음 밟아보는 한국 땅, 인천공항을 둘러봤습니다. 공항 면세구역은 하나의 작은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거대한 삼성 갤럭시 플래그십 매장 옆에는 LG 생활전시관이 있었고 아시아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화장품 매장이 보였습니다. 라운지에서 잠시 쉬는 동안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타고 온 비행기의 승객 절반 이상이 한국산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으며 노트북과 헤드셋 역시 삼성과 LG의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제가 논문에서 읽던 극동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세계 기술의 표준을 정하는 핵심 플레이어였습니다. 인천에서 알마티까지는 6시간이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기내 안내방송은 한국어, 러시아어, 카자흐어 순으로 나왔습니다. 승무원 중 상당수가 러시아어와 카자흐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는데 그들이 한국어로 서비스하는 모습은 흥미로웠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카자흐스탄 청년은 한국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토픽 6급 완전 정복이라고 적혀 있었죠. 알마티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게이트를 빠져나와 입국장으로 향하는 복도 양쪽으로 대형 광고판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현대자동차 SUV, 롯데 식품, 신한은행 등 10개 광고판 중 무려 6개가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영향권 아래에 있고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는 러시아 광고는 단 하나, 중국 광고는 2개만 보였을 뿐 한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천장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블랙핑크의 곡이었습니다. 짐을 찾아 도착장으로 나오자 현지 코디네이터인 누를란을 만났습니다.
그는 알마티 국립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한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유창한 영어와 러시아어로 저를 반겼습니다. 그가 준비한 차량은 현대 투싼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광활한 초원과 대비되는 도시 풍경이 나타났고 도로변 건물마다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GS25 편의점, BBQ 치킨, 파리바게뜨 베이커리, 다이소 등 한글 간판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누를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이렇게 많나요? 누를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러시아어나 중국어 간판이 많았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한국 브랜드를 선호합니다. 한국 제품이 품질이 좋고 K-팝과 K-드라마의 영향도 크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시내 중심가에 들어섰습니다. 대형 쇼핑몰 외벽에는 삼성전자의 새 모델 광고가 걸려 있었고 그 옆 건물엔 LG전자 매장이 있었습니다. 거리를 달리는 차량 10대 중 4대가 현대나 기아였습니다. 신호등에서 멈춰 섰을 때 옆 차선의 택시기사가 한국의 트로트를 크게 틀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는데 프런트 직원이 유창한 한국어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통화를 끝내고 저에게 영어로 말했습니다. 방에 올라가 짐을 풀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건물 옥상마다 한글 간판이 보였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연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답을 본 것 같았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전통 문화는 러시아화되거나 중국화되는 게 아니라 한국화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연구 거점인 악사이 초원의 아르만 마을로 향했습니다. 알마티에서 동쪽으로 600km 떨어진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누를란이 운전하는 지프를 타고 15시간을 달려야 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자 드디어 제가 상상했던 카자흐스탄의 모습,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초원이 나타났습니다. 말을 탄 목동들, 하얀 카자흐스 전통 가옥인 유르트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르트 위에 태양광 패널이 달려 있었고 위성 안테나가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한 유르트 앞에는 현대 포터트럭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목동들이 말을 타고 있었지만 그들의 손에는 삼성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아르만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작은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카자흐어와 함께 한글로도 적혀 있었습니다. 아르만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누를란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글이 있나요? 누를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을 사람 절반이 한국어를 읽을 수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할 줄 알죠. 저는 그날 밤 제 연구 노트에 첫 페이지를 적었습니다. 2024년 9월 16일. 카자흐스탄 도착 첫날. 전통 유목 문화를 연구하러 왔지만 한국 문화의 파급력을 먼저 목격했다. 알마티가 이미 한국 기업의 전시장이라면 시골 마을은 어떨까? 내일부터 본격적인 관찰을 시작한다. 그날 밤 저는 창문 너머로 마을을 바라봤습니다. 40개쯤 되는 유르트에서 파란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텔레비전 불빛이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초원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일과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말에게 먹이를 주고 여자들은 양을 짜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간 변하지 않은 유목민의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누를란이 마을 이장에게 저를 안내했습니다. 이장의 이름은 무라시였습니다. 65세의 그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평생 목축업에 종사해온 전통적인 유목민이었습니다. 그의 유르트는 마을 중앙에 위치해 있었고 다른 유르트들보다 조금 더 컸습니다. 유르트 입구에 들어서기 전 저는 지붕을 올려다봤습니다. 흰색 펠트로 덮인 전통 유르트였지만 꼭대기에 현대적인 것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태양광 패널 2개가 남쪽을 향해 설치되어 있었고 위성 안테나가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유르트 옆에는 현대 자동차 소형 트럭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유르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전형적인 카자흐 전통 양식이었습니다. 원형 공간의 중앙에 난로가 있었고 벽면을 따라 침대와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색깔의 융단이 바닥을 덮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현대적 물품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55인치 삼성 스마트 TV가 걸려 있었습니다.
TV 선반에는 LG 사운드바가 놓여 있었고 구석에는 삼성 냉장고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반대편 벽에는 LG 세탁기가 보였고 그 위에 현대 공기청정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전원 공급 시스템이었습니다. 유루트 뒤편에 현대 소형 디젤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태양광 패널에서 나온 전선이 유루트 안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한국산이었습니다. 무랏 이장은 저를 환대했습니다. 그는 전통 방식으로 말린 치즈와 카자흐식 우유차인 수테차를 대접했습니다. 저는 유루트 안을 둘러보며 질문을 시작했고 누를란이 통역을 했습니다. 무랏은 10년 전만 해도 이 유루트에 TV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5년에 중국산 소형 TV를 샀지만 3년 만에 고장났다고 했습니다. 2019년에 한국 전자제품을 처음 구매했다고 했습니다. 알마티에 갔다가 삼성 TV를 보고 판매원이 10년 품질 보증을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가격은 중국산보다 2배 비쌌지만 품질을 믿고 샀다고 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고장 한 번 나지 않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냉장고와 세탁기도 같은 이유로 한국산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 제품은 비싸지만 오래 간다는 평판이 있었습니다. 중국 제품은 싸지만 1, 2년이면 고장 난다는 경험이 쌓였고 러시아 제품은 아예 구하기도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제가 배정받을 유루트로 이동했습니다. 마을 동쪽 끝에 위치한 유루트였고 연구기간 동안 제 숙소로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유루트 안은 비교적 단순했지만 여기에도 32인치 LG TV가 벽에 걸려 있었고 작은 삼성 냉장고가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짐을 풀고 오후 3시쯤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총 85가구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의 유루트들을 하나씩 관찰했습니다. 놀랍게도 85개의 유루트 중 78개의 TV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92%의 보급률이었습니다. 냉장고는 67개 유루트에 있었고 세탁기는 54개였습니다. 더 흥미로운 발견은 브랜드였습니다. TV 78대 중 61대가 삼성이었고 14대가 LG였습니다. 중국 브랜드는 3대에 불과했습니다. 냉장고는 67대 중 49대가 삼성 또는 LG였습니다. 한국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75%를 넘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마을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저는 제 유루트 밖에 서서 마을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둘씩 유루트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빛이 모두 같은 푸른색이었습니다. TV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었습니다. 저는 가까운 유루트 몇 곳을 방문했습니다. 모든 유루트에서 같은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눈물의 여왕이라는 제목의 드라마였고 자막은 카자흐어였지만 사람들은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한 유루트에서는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70대로 보였고 손녀는 10대 중반이었습니다. 손녀가 할머니에게 줄거리를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두 세대가 함께 한국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유루트에서는 30대 부부가 아이돌과 함께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런닝맨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화면 속 연예인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웃음은 통했습니다. 밤 10시쯤 마을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85개 유루트 중 약 60개에서 TV 불빛이 보였고 그중 50개 이상에서 한국 콘텐츠가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방송을 보는 유루트는 10개도 안 됐습니다. 유루트로 돌아와 제 노트에 관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2024년 9월 17일 아르만 마을 첫날 전통 유루트 안에 현대 한국 기술이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다. 이것은 단순한 제품 소비가 아니다. 생활 방식의 변화다. 마을 사람들은 저녁마다 같은 시간에 같은 한국 콘텐츠를 본다. 이것은 공동체의 새로운 의례처럼 보인다. 창밖을 보니 여전히 많은 유루트에서 푸른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적었습니다. 전통은 사라지는 것일까? 아니면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 진화의 방향이 왜 하필 한국인 것일까? 내일은 마을의 젊은 세대를 관찰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저는 마을의 전통 목축 활동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동쪽 초원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했고 초원은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양떼 소리가 들렸습니다.
약 200마리쯤 되는 양들이 한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양떼를 이끄는 사람은 어린 소녀였습니다. 15살쯤 되어 보였고 전통 카자흐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긴 막대기를 들고 양들을 적절히 통제하면서 초원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약 50m 뒤에서 그녀를 따라가며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녀는 한 손으로 막대기를 들고 양을 몰면서 다른 손으로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걸으면서 계속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읽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소녀는 제 접근을 눈치채고 돌아봤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며 인사했고 누를라니 통역을 위해 함께 있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아미나였습니다. 무랏 이장의 손녀였고 이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어릴 때부터 양치기를 해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미나는 주저없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토픽 단어장 앱이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용 애플리케이션이었고 화면에는 한글 단어와 카자흐어 뜻이 함께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같은 고급 어휘들이었습니다. 아미나는 매일 아침 양을 몰 때 이 앱으로 단어를 외운다고 설명했습니다. 왕복 2시간 동안 약 100개의 단어를 복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3,000개 이상의 단어를 암기했고 목표는 5,000개라고 했습니다. 토픽 6급 합격을 위해서는 그 정도는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집중력에 놀랐습니다. 양떼를 관리하면서도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양 한 마리가 무리해서 이탈하면 즉시 알아채고 막대기로 방향을 유도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스마트폰 화면으로 돌아갔습니다. 완벽한 멀티태스킹이었습니다. 오전 8시쯤 양떼를 우리로 돌려보낸 후 저는 아미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 부모님,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미나의 집은 유르트 2채가 붙어있는 형태였고 하나는 거실과 부엌, 다른 하나는 침실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아미나는 침실 유르트의 한쪽 공간을 자신의 방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벽면 전체가 한국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BTS 포스터가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고 블랙핑크, 세븐틴, 뉴진스의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한 벽면에는 서울 지도가 크게 붙어 있었고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같은 지명의 형광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책상 위에는 한국어 교재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세어봤습니다. 총 22건이었습니다. 초급 한국어 회화, 중급 문법, 고급 독해, 토픽 기출 문제집, 한국 역사, 한국 문화 이해하기 등 모든 책이 사용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밑줄이 그어져 있었고 옆에 카자흐어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공책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표지에 나의 10년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미나의 허락을 받고 펼쳐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연도별 목표가 깔끔한 글씨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2025년 토픽 6급 합격, 한국어 말하기 대회 입상, 한국대학 장학금 신청. 2026년 고등학교 졸업, 한국대학 입학 허가받기, 출국 준비. 2027년 서울 도착, 대학 생활 시작, 아르바이트로 생활비 벌기. 2030년 대학 졸업, 한국 기업 취업, E7 비자 받기. 2033년 F5 거주 비자 전환, 영주권 신청 자격 갖추기. 2035년 한국 국적 취득 신청, 가족 초청 준비. 각 목표 옆에는 세부 실행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루 공부 시간, 필요한 비용,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까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5살 소녀가 작성한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비용 계산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대학 등록금 연간 600만 원, 기숙사비 월 40만 원, 생활비 월 50만 원. 4년간 총 필요 금액은 약 6천만 원이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계산되어 있었고 환율까지 고려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해결하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 계획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또 다른 페이지에는 목표 대학 목록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고려대학교 국제학과. 각 대학의 입학 조건, 외국인 전형 요강, 장학금 정보가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를 수집했고 한국어로 된 입시 사이트를 직접 읽었다고 했습니다. 벽에 붙은 달력을 봤습니다. 2024년 9월 달력이었고 매일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양떼 관리하며 단어 암기, 오전 9시 학교, 오후 4시 귀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한국어 공부. 주말에는 온라인 한국어 수업을 듣는다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 액자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아미나, 남동생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뒤편으로 광활한 초원이 보였습니다. 아미나는 그 사진을 보며 자신이 이 가족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녀에게 말 타는 법을 가르쳤지만 이제는 한국어가 더 중요한 기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 문장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나의 날개다. 이 날개로 초원을 벗어나 서울의 하늘을 날 것이다. 문장 아래에는 서울 야경 사진이 붙어 있었고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유루트를 나서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학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인생 전략이었습니다. 15살 소녀가 10년 후 자신의 국적까지 바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비현실적인 꿈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목표로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2024년 9월 18일. 아미나 관찰. 카자흐스탄 청년 세대에게 한국은 동경의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이주 목적지다. 그들은 한국 국적 취득을 인생 설계의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규모가 커지면 국가 차원의 인구 이동이 된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르만 마을에서 체계적인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마을 사람들의 일상을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인터뷰는 총 213회 진행했고 모든 가구를 최소 3번 이상 방문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엑셀 파일 12개 분량이었습니다. 12월 초 저는 데이터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마을의 기본 인구 통계를 정리했습니다. 아르만 마을 총인구는 340명이었고 85가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령 분포는 비교적 고른 편이었습니다. 20세 이하가 87명, 21세부터 40세까지가 115명, 41세부터 60세까지가 98명, 61세 이상이 40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적인 발견은 한국어 학습률이었습니다. 20세 이하 청소년 87명 중 80명이 현재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었습니다. 비율로 계산하면 92%였습니다. 이들은 학교에서 정규 과목으로 한국어를 배우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아미나처럼 토픽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1세부터 40세까지 청년층은 115명이었습니다. 이 중 77명이 한국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67%의 비율이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 기업에서 일하거나 한국으로 유학을 다녀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일상 대화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일부는 거의 원어민 수준이었습니다. 41세부터 60세까지 중년층은 98명이었습니다. 이 중 33명이 기초 한국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34%였습니다. 이들은 주로 자녀의 한국어 공부를 돕기 위해 배우기 시작했다고 답했습니다. 61세 이상 노년층은 40명이었습니다. 한국어를 하는 사람은 3명에 불과했습니다. 8%였습니다. 전 연령을 합치면 340명 중 193명이 한국어를 구사했습니다. 전체 마을 인구의 57%였습니다. 절반 이상이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마을이었습니다. 저는 이 수치를 카자흐어, 러시아어, 중국어와 비교했습니다. 카자흐어는 당연히 100%였고 러시아어는 40대 이상 중심으로 45%, 중국어는 12%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분석은 경제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각 가구의 수입원을 아주 상세하게 조사했습니다. 전통적인 목축업으로 버는 평균 연수입은 가구당 약 400만 탱게 카자흐스탄 화폐였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140만 원에 불과한 금액이었죠. 이 수입만으로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거나 기본적인 난방용 석탄을 구하거나 고장난 장비를 수리하는 등 현대적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추가 수입이 절실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한국 관련 수입의 중요성이 드러났습니다.
85가구 중 무려 62가구가 한국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수입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을 전체 가구의 71%에 달하는 놀라운 비율이었습니다. 이들의 수입원은 세 가지 핵심 경로로 분류되었습니다. 첫째, 한국 기업 취업이었습니다. 17명의 마을 청년들이 알마티나 한국 본토에 있는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의 카자흐스탄 지사 LG, 전자지사, 그리고 현대자동차 딜러십 등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의 평균 월급은 200만 탱게로 순수 목축 수입에 비해 5배나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이들이 매달 고향으로 보내는 돈은 마을 경제의 가장 튼튼한 기둥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어를 구사했기 때문에 현지 채용 시장에서도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한국 유학생 송금이었습니다. 23명의 마을 청년들이 현재 한국의 대학이나 어학원에서 유학 중이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합법적인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벌었고 그 돈의 일부를 고향 가족에게 송금했습니다. 평균 송금액은 월 50만 탱게였습니다. 1년이면 600만 탱게로 이는 마을 평균 목축 수입의 1.5배에 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들의 송금은 정기적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 돈을 자녀 교육이나 의료비와 같은 중요한 지출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일하면서도 현지 최저임금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마을 청년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셋째, 한국 관광객 대상 사업이었습니다. 최근 3년간 한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마을을 지나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사업이 생겨났습니다. 11가구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고 유르트 민박, 전통 승마 체험, 카자흐 음식 체험 같은 관광 상품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연평균 300만 탱게의 추가 수입을 올렸습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은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을 선호했기 때문에 이들 가구는 수입을 재투자하여 한국산 태양광 발전 시설과 정수 필터를 설치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전체 마을의 총 수입을 계산했습니다. 전통 목축업 수입은 연간 3억 4천만 탱게였고 한국 관련 수입은 연간 2억 1천만 탱게였습니다. 비율로 보면 마을 전체 수입의 38%라는 엄청난 비중이 한국에서 왔습니다. 저는 이 수치를 10년 전 데이터와 비교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누를란이 보관하고 있던 2014년 마을 경제 보고서를 찾았습니다. 당시 한국 관련 수입은 전체 5%에 불과했고 중국 관련 수입이 45%로 가장 높았으며 러시아가 30%였습니다. 단 10년 만에 경제 구도가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12%로 떨어졌고 러시아는 8%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총성 없는 무역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세 번째 분석은 소비 패턴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매하는 공산품의 원산지를 상세히 조사했습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스마트폰, 자동차 같은 주요 품목을 집계한 결과 한국산 제품이 전체의 73%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산은 18%, 러시아산은 거의 없었고 기타 국가가 9%였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은 10대 중 9대가 삼성 갤럭시였습니다. 저는 가격 대비 품질 만족도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조사도 실시했습니다. 한국 제품은 평균 8.7점이라는 압도적인 점수를 받았고 중국 제품은 5.2점, 러시아 제품은 4.8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국 제품이 비싸긴 하지만 고장이 적고 내구성이 뛰어나 오래 쓸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더 경제적이라는 합리적인 인식이 마을 공동체에 깊숙이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계획과 이주 희망을 조사했습니다. 향후 10년 내 해외 이주를 고려하는가라는 질문에 204명이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60%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이들 중 167명이 한국을 1순위 이주 국가로 꼽았습니다. 무려 82%였습니다. 미국은 15명, 유럽은 12명, 중국은 단 2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수치는 한국이 단순한 경제협력국이 아니라 이들의 삶의 최종 목적지가 되었음을 방증했습니다. 저는 석 달간의 방대한 데이터를 27페이지의 보고서로 정리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아르만 마을은 경제적으로 한국 의존도가 38%에 달했고 언어적으로는 인구의 57%가 한국어를 구사했으며
미래지향적으로는 82%가 한국 이주를 희망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흔한 문화교류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간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통합 과정이었습니다. 12월 중순, 저는 무랏 이장의 가족과 더 깊은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아미나의 할머니 자나에게 관심이 갔습니다. 72세의 이 여성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 중 한 명이자 전통을 지키는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초원에서 태어나 평생을 여기서 살았고 3대가 함께 사는 전통 가정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녀의 재산은 많지 않았습니다. 유르트 2채, 양 60마리, 그리고 경주마 5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말은 카자흐 문화에서 단순한 가축을 넘어선 가장 귀한 자산이었습니다. 용감한 전사의 상징이었고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특히 5마리의 말은 모두 경주 능력이 뛰어난 혈통으로 현 시장 가격으로 약 1,500만 탱게, 한국 돈으로 53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전 재산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늙은 수말은 자나와 특별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42년 전 남편이 살아있을 때 새끼로 얻은 말이었고 자나는 그 말에게 바트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용감한 영웅이라는 뜻이었습니다. 42년간 바트르는 자나의 가족과 함께하며 추억과 역사를 공유해왔습니다. 11월 말, 자나는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아들 무랏, 며느리 나란, 손녀 아미나, 손자 에르데이가 유르트 안에 둘러앉았습니다. 자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미나의 한국 유학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말 5마리 모두를 팔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유르트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무랏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는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어머니, 그 말들은 어머니의 노후 자산입니다. 지금 팔아버리면 어머니가 나중에 어려울 때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아미나의 유학은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며느리 나란도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말 전부를 파는 것은 너무 큰 결단이에요. 절반만 팔고 나머지는 남겨두는 것이 어떻겠어요? 만약 아미나가 한국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돌아오면 다시 이 초원에서 시작할 기반이 필요하잖아요. 자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말은 나의 과거였지만 아미나는 이 가족의 미래입니다. 나는 이미 70이 넘었습니다. 나에게 남은 10년보다 손녀에게 주어질 50년의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그녀는 반쪽 지원으로는 아이가 한국에서 제대로 공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충분한 돈이 있어야 아미나가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고 아르바이트로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미나는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의 평생 재산을 자신 때문에 쓸 수 없다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자나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성공해서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을 보는 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이다. 가족회의는 결국 자나의 뜻대로 결정되었습니다. 12월 5일 말 5마리를 모두 팔기로 했고 알마티에서 온 가축 상인이 현금 1,400만 탱게를 제시하며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판매 당일 마을 사람들이 자나의 유르트 앞에 모였습니다. 말을 실어갈 트럭이 도착하자 엄숙하고 무거운 침묵이 초원을 감돌았습니다. 5마리의 말이 한 줄로 서 있었고 가장 앞에 선 것이 42년 역사를 함께한 늙은 수말 바트르였습니다. 늙은 수말은 오랜 세월을 함께한 주인을 알아보는 듯 자나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자나는 바트르의 목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트르의 거친 털 사이로 그녀의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자나는 바트르의 귀에 입을 대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그 내용은 주변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나와 바트르만이 아는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바트르는 길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말 특유의 낮고 슬픈 소리였습니다. 마치 이별을 슬퍼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상인들이 말을 트럭에 올렸습니다. 5마리가 모두 실렸고 트럭 문이 닫혔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고 트럭은 초원길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나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트럭이 지평선 너머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트럭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42년의 추억과 노후의 안정이 손녀의 새로운 기회로 교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나의 희생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단순히 가축을 파는 행위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전통과 현재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자나는 과감하게 미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이 충격적인 장면을 연구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2024년 12월 5일. 자나의 결단.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선택이 아니다. 세대를 잇는 숭고한 희생이다. 할머니는 자신의 과거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말을 팔아 손녀의 미래를 샀다. 이 거래의 진짜 가격은 530만 원이 아니라 42년의 추억과 노후의 안정이었다. 한국은 이렇게 카자흐 가족의 가장 깊은 곳, 정서적인 영역까지 깊숙이 들어왔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한국은 기회와 미래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되고 있다. 12월 15일, 아르만 마을에 마을의회가 열렸습니다. 이 의회는 마을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유목민 사회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무랏 이장이 일어나서 네 번째 안건으로 새로운 제안을 꺼냈습니다. 마을 공동재원으로 한국어 교사를 정규 채용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어 능력이 청년들의 경제적 생존과 직결된다는 데이터를 제시하며 마을 공동의 미래를 위해 투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필요한 연간 예산은 약 3천만 텐게, 한국 돈으로 1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 안건은 마을 역사상 유례없는 것이었기에 토론은 격렬하게 이어졌습니다. 반대파는 전통 언어인 카자흐어와 러시아어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정체성, 보존의 논리와 함께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으로 외국어 교사를 고용하는 것은 재정적 낭비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공동사료 구매나 우물 파는 일 등 당장의 생존에 필요한 곳에 돈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찬성파인 젊은 세대는 경제적 현실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어 능력이 있으면 울란바토르나 알마티에서 일할 때 임금이 2배가 되며 이는 곧 마을 전체의 수입 증대로 이어진다는 논리였습니다. 저는 이 논쟁이 단순한 예산 논의가 아닌 마을의 미래 정체성과 방향을 결정하는 역사적 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최종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찬성 73표, 반대 28표, 기권 10표. 찬성률은 72%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안건은 가결되었습니다. 유르트 안에서 젊은 부모들과 학생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급여를 양 30마리와 유르트 한 채, 왕복 항공권으로 현물 지급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작은 유목 마을이 집단적으로 생존을 위해 진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전통을 버린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방식 현물 지급으로 현대적인 생존 도구 한국어 교육을 확보한 것입니다. 2025년 8월 중순, 저는 연구 11개월째를 맞이하며 논문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관찰한 현상의 본질은 자발적 정체성의 전환이었습니다. 아르만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순수한 카자흐인으로만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과 연결된 카자흐인이었고 미래에는 한국 국적을 가진 카자흐 출신이 되고자 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총없는 통합으로 정의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가 갈리아를 정복하고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던 모든 사례는 군사력, 폭력, 강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몽골과 카자흐스탄에서 벌어지는 일은 달랐습니다. 단 한 명의 한국 군인도 없었고 한국 정부의 강요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발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들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초대받았습니다. 통합의 도구는 3가지였습니다. 첫째, 문화적 매력. K-팝, 드라마가 마음을 열었고, 둘째, 경제적 기회고임금 일자리가 사람들을 움직였으며, 셋째, 제도적 개방. 비자 간소화, 국적 취득 경로가 그 이동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논문 제목을 한국이 악사의 초원을 정복한 방법 총없는 통합의 인류학적 연구로 확정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윤리적인 국가 결합 과정이었습니다. 2026년 9월 20일, 저는 후속 연구를 위해 다시 알마티 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년 만에 재방문한 알마티 공항은 한국 브랜드의 밀도가 더욱 높아져 있었습니다. 입국장 광고판 15개 중 12개가 한국 기업이었고 새로 생긴 CU 편의점이 공항 로비에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 브랜드의 밀도가 더욱 높아진 것이었습니다. 코디네이터 누를라는 지난 1년간 결혼했고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다녀왔다고 자랑했습니다. 그 역시 한국어 능력 덕분에 알마티의 한국계 무역회사에서 관리직으로 승진했습니다. 아르만 마을에 도착하자 놀라운 변화가 저를 맞았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한국어 교육 특화 마을 아르만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유르트마다 김씨네 집, 박씨네 경주마 목장과 같이 카자흐 가족들이 한국식 성씨를 별명처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중앙에는 아르만 한국어 학습센터가 세워져 있었고 서울에서 온 한국어 교사 이민주 씨는 학생들의 열정에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미나는 2025년 4월 토픽 6급 시험을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합격했고 이 성적으로 서울대학교 글로벌 인재 전형에 합격했습니다. 그녀는 2026년 3월 서울로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녀의 꿈은 한국 대기업에 취직하여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할머니를 초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나 할머니도 만났습니다. 73세가 된 그녀는 이민주 교사의 기초반에 등록해 6개월째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서툰 한국어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 말들이 손녀의 날개가 됐어요. 이 문장은 그녀가 가장 아끼는 말이 되었습니다. 자나는 2026년 3월 아미나를 따라 관광비자로 한 달간 서울에 머물며 손녀가 대학에 적응하는 것을 도울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드라마에서 본 그 아름다운 기와집이 있는 한옥마을을 가보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습니다. 마을을 둘러보며 저는 최종적인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85가구 중 5가구가 한국 이중 국적 신청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2025년 7월 통과시킨 특별경제파트너 이중 국적 허용법 덕분이었습니다. 저녁 시간 마을 전체가 한국어로 떠들썩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어로 놀이를 했고 청년들은 한국어로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몽골어는 여전히 주 언어였지만 한국어가 제2 언어를 넘어 일상어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저는 연구 노트에 최종 관찰을 기록했습니다. 2026년 9월 아르만 마을 재방문.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1년 전 예측했던 것보다 빠르게 통합이 진행된다. 2035년 이 마을은 지도상으로는 카자흐 영토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어권 공동체의 일부가 될 것이다. 이것은 국경의 소멸이 아니다. 국경의 의미가 변하는 것이다.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광활한 초원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초원 어딘가에서 자나 할머니가 한국어 단어를 외우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미나는 서울행을 꿈꾸며 가방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명의 청년들은 한국에서 일하며 가족에게 송금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평화로운 통합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로서 25년간 문명을 연구해왔지만 이토록 빠르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한 민족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목격한 것은 제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해외 감동 사연이 아닙니다. K-팝, 한국 드라마, 삼성과 현대의 기술력, 그리고 한국인들이 가진 따뜻한 정의, 총과 폭력 없이 한국가의 미래를 자발적으로 바꾸고 있는 놀라운 21세기 문명사적 대사건입니다. 72세 할머니의 눈물 어린 희생과 15세 소녀의 치밀한 인생 계획 속에 대한민국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 유라시아 대륙의 심장부까지 가장 매력적이고 강력한 소프트 파워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세계 어느 언론에서도 다루지 못한 총없는 정복의 현장을 가장 먼저 목격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여러분의 고견이 궁금합니다. 한국의 미래가 될 것이다 또는 문화의 힘이 대단하다 등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감동야화는 매일 이처럼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글로벌 뉴스를 발굴하여 여러분께 가장 먼저 전해드립니다. 이런 귀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